김남국 의원 지난 9일이었죠. 가상자산 현금화에 대해서 지난 대선 기간 440만 원밖에 인출 안 했다라고 해명했었는데 저희 TV조선의 취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한 4차례에 걸쳐서 인출한 것 440만 같습니다. 원?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이용됐다.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TM에서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게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미 자, 김남국 의원 저렇게 해명했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업비트에서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 사이에 쪼개기를 해가면서 인출을 했는데 코인과 연계되어 있는 계좌로 인출을 했습니다. 무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3월 9일이 대선이었는데 그 전후로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쪼개기 인출했다. 혹시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대선 전후거든요. 네. 2월 중순부터 3월 말이면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대선 끝나고서도 계속 인출을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글쎄 뭐 대선 후에 여러 가지 뒤처리를 위해서 이제 현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일단 대선 자금일 가능성 글쎄 약간 이제 물음표가 쳐지는 대목이죠. 네. 대선 자금이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찾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자꾸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입장문에서는 5월 네. 8일 나오는 입장문에서는 전체 계좌에서 자기가 1월부터 3월 말까지 찾은 게 440만 원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유튜브에 나와서는 그게 아니고 ATM에서 찾은 게 그렇게 된다고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TV조선 보도는 ATM 뭐 이런 전체 계좌 이런 얘기가 없이 2억 5천 얘기인데 이거는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K뱅크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K뱅크에서도 현금을 뭐 ATM에서 가서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뭐 그건 다른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5월 8일 첫 입장문에서 밝혔던 그 내용과는 상반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첫 입장문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에서 K뱅크로 2억 5천만 원 이상이 인출이 된 겁니다. 업비트가 아닌 다른 코인 거래소와 또 다른 연계된 계좌가 있다면 현금이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금액이 이제 440만 원이 지금 2억 5천까지 이제 커졌는데 네. 뭐 본인 좀 전에 해명을 했지만 이거 뭐 부모님 용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엄청난 이제 효자신 건데 2억 5천을 이렇게 인출해서 정말 부모님께 드렸다면 그 K뱅크라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은 네. 뭐 시중 은행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들이 이제 재판할 때 통상 얘기하는 뭐 시중 5대 은행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큰 은행에서 인출을 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좁혀서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좁혀서 얘기해서 거기에서 440만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건들 보면서 좀 이 연결된 은행들 어떻게 인출되나 이런 분들 좀 살펴봤는데 업비트는 또 K뱅크고 다른 또 어떤 코인 상장하는 업체에서는 또 다른 은행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다양한 그 좀 작은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은행하고도 많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좀 알아보니 거의 뭐 편의점에서도 이제 막 인출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은 굉장히 좀 보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업비트와 K뱅크를 통해서 인출한 게 한 2억 가까이 지금 드러났다 하면 네. 만약에 다른 거래소, 김남국 의원이 또 거래소 옮긴 거 갖고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럼 뭐 딴 데 옮겨서 또 뽑은 거 이런 부분까지 다 합산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갈 텐데 네. 다른 이제 업비트라는 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거래소는 굉장히 좀 크고
지금 유명한 데고 다른 데에서 인출한 것까지 합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네.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네. 작년 대선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이게 정말 부모님 용돈으로 드렸다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참 미묘한 게 그 시기에 이제 이런 거액의 억 단위의 금액이 인출됐다 이런 부분은 뭐 정치자금법이나 추후 추가적인 어떤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자금으로 혹시 세탁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뭐 대선 때 쓰인 자금이라는 취지에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이것이 통상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선을 제가 관장했고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다 총괄했는데 아주 투명하게 합법적 자금만으로 지출을 했다.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몰아가잖아요. 우리가 예. 없어도 김남국 의원 코인 털어서 대선 치르는 당이 아닙니다. 네, 김남국 의원 코인 털어서 대선 치르는 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제1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금 어찌 보면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400 거의 400억 넘죠. 넘는 돈이 아마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텐데 뭐 당시에 뭐 가장 많이 든 돈이 옛날같이 뭐 돈 선거는 아니고 홍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 적법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투명한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우상호 의원이 당시에 어떤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아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저 해명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대선 자금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의혹을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만큼 그리고 실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경선 때는 수행실장이었지만은 본선 기간 중에는 오히려 수행실장이라든지 오히려 좀 더 측근에서는 멀어졌거든요. 수행실장을 이제 한준호 의원이 하게 되면서 김남국 의원은 좀 그 역할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온라인 소통 본부장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오히려 이제 이런 SNS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주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뭐 대선 자금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본인이 역할을 하기는 뭐 그런 역할도 있을 수 없었고요. 저는 이건 좀 과도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선 자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선으로 벌었느냐, 대선에 썼느냐. 일단 대선으로 벌었다는 그 대선 자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NFT 펀드, P2E 게임 합법화 공약 등등 네. 대선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가 폭등했기 때문에 대선으로 돈 번 의미의 그 대선 자금은 맞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대선 때 썼느냐인 부분인데 대선을 위해서 썼느냐. 그 부분도 뭐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선거 보전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하지만 그건 쓰기 위해서 용처라던가 이 증빙 내역을 매우 꼼꼼하게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 삐끗했다가 영수증 신고 잘못했다가는 선관위에서 바로 조사 들어와서 당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특히나 김남국 의원이 온라인 소통 단장을 했지만 그 7인의 소속으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 7명 안에 드는 의원 정도면 자기의 어떤 개인 조직이나 개인 세력으로 대선을 막 조력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데 합법적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자금을 본인의 코인 매각 대금으로 썼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이 하루빨리 국민과 언론들 앞에 나타나서 이 2억 5천의 용처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자금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네. 대선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아도 민주당이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제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클레이 스왑 이 운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최용욱 위원님,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의심하고 여기를 압수수색했습니까? 이 에어드롭, 이제 각종 이벤트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네. 공짜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김남국 의원이 받았다고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달리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그 클레이 스왑 서비스 뭐 이런 거를 통한 거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다른 다 사람들도 받을 수도 다 있다. 이제 받은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되게 뭐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홍보 목적 뭐 네.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서비스다라고 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서비스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클레이 스왑을 압수수색하면 저기에서 얼마의 에어드롭을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에어드롭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그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짐작은 되지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각종 법안 발의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 P2E 규제 완화하는 뭐 토론에 주관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에어드롭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대가성을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그 클레이 스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원래 위믹스 51만여 개, 우리도 이 가상화폐 그리고 액수로 따지면은 36억 원 정도 되는 그 가상화폐 위믹스 51만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클레이 스왑을 통해서 교환을 합니다. 클레이페이 59만여 개와 맞바꾸게 되는데 이게 21억 원. 그래서 15억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지금 교환을 했다. 그런 의혹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위믹스 코인의 가격하고 클레이페이 그 코인의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아예 없어진 이런 코인 아닙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코인을 왜 바꿨을까? 자, 무려 15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클레이 스왑을 통해서 코인을 교환했다라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게 투자 목적이 아니다. 자금 세탁 목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 신고가 접수되는 것도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의 다른 소위 말하는 잡코인 투자 양태를 보면 이분은 투신이에요. 투자의 신.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건드리고 들어가면 마이더스의 손처럼 시세가 폭등해요. 네. 그런데 이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위믹스라는 걸 팔아서 위믹스도 뭐 잡코인, 김치코인이라 합니다만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정체를 잘 모르는 코인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교환 직후에 15억 가량의 손해가 바로 일어났는데 왜 이랬을까? 네. 투신이 실수를 한 것일까?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위믹스를 통해 번 돈을 클레이페이 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클레이페이를 사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보전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자금 세탁성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실제로 클레이페이라는 이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가요. 네. 코인 발행하고 4개월 만에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그렇습니다. 4개월 만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뭐 SNS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뭐가 다 이제 더 이상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유령 회사가 되어버려요. 이거부터가 어떻게 보면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이 재력가들의 또는 코인을 많이 가진 유력가들의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출시한 코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신문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죠.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기반을 하고 있는 플레이 투 언 P2E 게임 지난해 국비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지금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P2E 게임 5개 업체가 포함이 됐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과 관련된 업체도 여기에 2개나 포함이 됐다. 그런데 P2E 게임에서 벌어들인 어떤 그 토큰이나 그리고 유무형의 결과물을 실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통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이 넘는 사업비를 문화체육진흥원이 문체부가 지원했다는 게 왜 이렇게 지원했을까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문체부 장관은 황희 의원인데요. 혹시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병 위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말기죠. 네. 작년 2월이라고 합니다. 2월에 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죠.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불법인 그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불법인 거를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저 사업에 지원을 했다. 20억이 넘는 걸 지원했다는 거는 누군가 불법을 눈 감고 지원했을 가능성. 그러면 로비가 국회를 상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저런 지원 정부에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사업에 웬일로 정부가 돈을 저렇게 많은 걸 해서 뭐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걸 육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불법인데 불법을 앞뒤가 안 맞는 육성하겠다. 얘기죠.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년 2월에 저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또 뭐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그 어떤 로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시에 어떤 P2 NFT라든지 그다음에 P2E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갔던 분야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역산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아니 왜 이걸 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당시에는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특히나 이 윈메이드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뭐 이러한 게임 업체들이 어디를 공략을 하려고 그랬냐면 중국 시장을 노렸거든요. 중국의 시장을 노리는데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됐던 게 P2E, 어떠한 게임을 운영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계속 어떤 안에 그 게임 안에서의 어떠한 뭐 이러한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 수 있게끔 하는 뭐 이걸 보고 또 어떤 분은 뭐 쌀 게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이게 자기의 재산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그때 정책을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고 거기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이 불법적인 사업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어떠한 산업을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육성을 해볼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마 예산이 투여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서 이것을 되돌아서 불법이라 단정짓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원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당시에는 당시에도 불법이긴 했습니다만 그걸 적법하게 지원하고 성장시킬 것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지금의 기준으로 잣대로 그때 당시를 단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진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 육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법에 이게 어떻게 이 돈을 집행할 때 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돼. 이게 법률에 다 규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아까 뭐 지금 현재와 지금을 뭐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셨지만 현재까지도 이 토큰이나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떤 증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규율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뭐 지원보다는 정부 쪽에서는 약간 예외 규정을 둬서 뭐 산업적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는다? 이거는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게 책임 소재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형법상의 문제를 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가상자산의 어떤 P2E나 이런 업체에 정부 지원이 들어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정부가 기존 문재인 정부도 관심을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치 자금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투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혜철 의원 말씀해 주신 영수증 하나도 잘 챙기지 않으면 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뭐 자기를 박탈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정치인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불투명한 자금이 어떤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현금이나 이런 부분 말고 실제로 근데 지금 가상자산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지원을 힘입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뭐 STO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상자산 일종인데 심지어 가상자산을 통해서 지금 막 건물 거래를 하고 이래요. 근데 그 부분은 계좌로 지금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정치 자금하고 결합이 된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니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했던 이유가 단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냐 아니면 어떤 불법 자금 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은밀한 불법 자금, 정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코인 거래 시장을 문재인 전 정부에서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조금 같은데 살펴봐야 된다. 그거는 좀 확인도 필요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육성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불법적인 거를 합법적인 거로 만들어 놓고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불법인 상태로 놔두고 거기다가 정부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당시에 왜 이런 지원이 가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지금 일주일째 잠적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절대 복당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그 이른바 논란을 만들어 놓고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김남국 의원이 뭐 자발적으로 나서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니, 누구나 뭐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뭐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불충분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제 메시지도 내셨던데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세비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디 뭐 물 좋고 산 좋고 한 데 가서 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세비 반납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김남국 의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신에도 문제가 상당히 네. 있는 거죠.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나 죽어라 일하고도 월급이 뭐 스쳐간다는 표현 요즘 많이 쓰는데 통장을 그런 청년들이 보면 지금 저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이후로 일주일째 어디 있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에게 매달 이 1,300만 원 정도의 세비가 투입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아마 관용차일 거거든요. 그럼 1년에 9천만 원 정도 의원실 유지비가 따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또 저 이 남성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실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의원실 보좌진들은 공무수행 보조하라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죠. 김남국 의원 도피나 잠적을 도우라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진 않죠. 네. 특히나 이 5월이 종합소득세 내는 날이라 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 한껏 지금 예민하고 민감한 달이거든요. 세금 내는 게 막 기껍고 행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니까 다들 신성하게 납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세금으로 일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가평 휴게소에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과 그 의원실 직원들 차량 유지비며 월급이며 세비며 준다고 생각하면 5월 달에 정말 종합소득세 내기 아깝다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가 최소한의 양심이긴 합니다만 정의원직 사퇴를 당장 결단 못하겠으면 네. 본인 세비라도 일 못하는 동안 반납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숨어서 본인은 머리 식히고 쉰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직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숨어가지고 쉬어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오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하고 싶은가 봐요. 예, 뭐 근데 가평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 이후에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지금 어디 숨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숨어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서울에 있거나 지금 국회의원회관에도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뭐 지금 기자들이 취재는 하겠지만은 뭐 의원회관에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지는 않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예, 뭐 충분히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하시는 비판도 뭐 지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런 비판 뭐 국민 누구나 저렇게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본인이 그 언론에 나오면서 어찌 보면 뭐 유튜브에 나오면서 이런 해명했던 것들이 다 반박을 당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의혹만 커져가고 지금 수사가 오히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께서 저는 아직도 무고하다라는 걸 믿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에 대한 이러한 정말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정말 깔끔하고 누구나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한번 제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태풍은 금방 지나가니까
뭐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대응 자제해라. 이런 메시지를 김남국 의원에게 얘기했다. 전화 통화했다.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잘 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팔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도부의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 바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남국 코인에 돌아선 2030. 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대 지지율 민주당 12.9%포인트 뚝 떨어졌고요. 반대로 여당은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 때처럼 이 분위기가 더 크게 번져 나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그다음에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계층. 이건 역시 2030이죠. 아마 코인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 손해를 본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저런 식으로 뭐 코인 투자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뭐 현금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몇백만 명이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코인으로 대박 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돈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태가 뭐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네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걸 아마 계속 철회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김남국 의원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2030의 그 민주당 외면 뭐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동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빠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2030이 민주당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게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직을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강성 팬들이 굉장히 공격이 심하거든요.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서 좀 나와라, 이장직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여러 국정이나 인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합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자, 뭐 아마 이원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그만두라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장찬 최고위원님 그건 못 하겠으니까 지금 뭐 제명인의 말이라도 그만두라는 거. 네, 뭐 이원호 의원이나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제명인의 마을 이장 그만두라, 팬카페 사퇴하라는 거 저는 꽤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 말처럼 그 팬카페가 중요한 거 아니면 그거 탈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이 강성 팬덤이자 본인의 또 최대 지지 기반인 개딸들과 동조되지 않겠다. 나는 개딸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저기 탈퇴하면 뭐 제명인의 마을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나 개딸들이 막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민주당을 이 강성 이 좌파 정당에서 중도 지향 정당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이원우 의원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경태 의원 말처럼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 거 해주면서 비명계 불만 좀 잠재우는 게 리더십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제명인의 마을에 가입해서 아 우리 잼파파 짱이야 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막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분들과 선을 긋고 거리를 두면 둘수록 제가 장담하건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히려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 이 강성 팬덤이 당내에서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지게 하는 강력한 우군이자 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든 내려놓아야 더 많이 얻는 법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강성 팬덤을 내려놓고 일반적인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